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은 웹툰에 쓰이는 그런 배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런 배경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외국에서도 굉장히 놀라는 형태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스케치업에는 학교 과제로 도면을 내다가 이 도면을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직접 프로그램 짜서 컴퓨터로 도면을 그려서 냈고 이를 교수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들켜가지고 아주 혼났던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2000년도 8월에 엔레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구글이 구글 어스와 관련해서 앳레스트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면서 스케치업 역시 구글 산하에 있었는데요.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트림블한테 이제 이전이 되었죠. 그래서 2014년 버전까지는 32비트 기반의 프로그램만 있고 맥스처럼 64비트 기반의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64비트를 쓰고 싶은 큰 램을 달고 있어도 4기가 이상의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이는 파일 크기가 4기가에 도달해야만 실제 파일이 3MB 정도의 크기에 불과해도 프로그램상에서 렌더링을 할 때 메모리가 훌쩍 뛰어가지고 금방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MB의 건물을 세밀하게 모델링 했다고 할 때도 보통 25에서 35째 정도 모델링 하게 되면 도달하는 크기라든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만화 배경으로 활용하는 등 대규모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스케치업을 64비트로 구동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심하게 됐고 이게 드디어 2014년도 11월 9일 기준으로 스케치업 2015 버전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64비트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때부터 사용을 많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2017년도 버전의 스케치업 무료 버전이 단종되고 웹브라우저 기반만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격히 기능이 향상되었지만 웹용의 무료 버전이 기존과 좀 달라지면서 레이아웃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워졌고 처음 무료 프로그램을 쓸 수 있었던 시절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줄어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블렌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3D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나오면서 이 스케치업보다도 좀 더 효과적인 재질이나 형태를 갖게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용해 보면서 점점 발전하면서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 에이콘 3D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블렌더라는 소스를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화면을 바꿔주는 이런 또 다른 프로그램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전을 한번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좀 더 효과적인 이런 스케치업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수업 시간에 한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료화가 돼서 너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그 트림블 INC로 이전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갤러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볼 수도 있고 이 3D 웨어하우스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작업물, 본인이 만든 작업물도 쉽게 넣을 수 있고요. 이제 스케치업으로 만든 모델링 파일은 SKP 파일입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그래서 맥스와 시네마 4D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과 맥스 또는 시네마 4D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스케치업으로 빠르게 기본 공격을 잡고 그 다음에 맥스나 3D 시네마 4D를 옮겨서 세부 사항을 작업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블렌더도 거기에 이제 끼어들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점점 이제 플러그인도 나오고 해서 점점 좋아지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웹툰 배경에도 이 스케치업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죠. 어,
이 교육은 웹툰의 배경에 대한 구도를 이해하고 실제 구도를 콘티로 구현한 뒤에 우리는 이제 그 실제로 펜터치랑 그 채색을 한 다음 실제 스케치업을 넣어서 작품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구성이고요.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웹툰 작품의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배경과 구도를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콘티를 통해서 배경 넣기 연출법을 실행해 보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스케치업으로 요소나 배경을 만든다기보다는 이 기존에 있는 그런 자료를 SKP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배경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스케치업 기본 구도를 이해하고 툴과 구성 요소, 3D 콘티 모델 윤곽 잡기, 그 다음에 사각형 툴 이용해서 구조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기존에 있는 그런 SKP 파일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 중간고사는 그걸 이제 잘 이용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고, 세부 구성 요소 만들기부터 소품 만들기, 그 다음에 텍스처 만들고 매핑하는 거, 동적 요소 삽입하고 모델링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 기능을 활용하는 이 부분은 실제 요소를 하나 만들어 보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기말고사 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이렇게 스케치업 배경을 이렇게 실제 작품에 넣어보는 건데 이 작품에 넣었을 때 이 작품의 선이라든지 모든 이런 그런 주변의 색상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맞추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 요소의 그런 요소들도 이 컷 안에 넣어서 요소의 그 부분을 맞춰주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잡기 전에 스케치업의 요소를 넣어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포즈를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투시도법이라고도 하고 원근법을 잘 알아야지만이 이런 배경이라든지 요소들을 넣었을 때 이질감이 들지 않고 작화가 붕괴되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 물체를 원근법에 따라서 눈에 비친 그대로 묘사하는 회화 기법을 말합니다. 원근법은. 그래서 원근법은 거리감이기 때문에 거리감 표현법이라도 법이라고도 하고요. 거리감은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크기, 초점, 색상, 공간 왜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리는 법을 정리하고 있고요. 원근법은 사물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물건이 늘어서 있는 그림을 그릴 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물은 사각형, 삼각형, 원형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대부분 원근법에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만화나 웹툰은 2차원적인 평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은 3차원적인 공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차원적이란 공간에서 원근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3차원적인 느낌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 표현법에는 화면의 물체를 통한 표현법과 화면상의 구도를 통한 표현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물체를 통한 표현법은 물체를 겹치는 부분이나 물체 간의 크기를 서로 원근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화면의 구도를 통한 표현법은 화면의 높이를 가지고 원근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물체나 대상이 없을 때는 수평 앵글이라고 가정하고 수평선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있을수록 멀리 있는 거고요. 자연현상을 이용한 표현법은 가까이 있는 그림을 강하게 그리고 진하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표현하지만 뒤로 보이는 원경의 그 이미지는 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흐리게 그리고 좀 더 느슨하게 그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시는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리 있으면 작아지는 원근법을 이용하고 있고 대상이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지 대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원근법과 투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시 원근법을 잘 활용하고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작업으로 먼저 투시 원근법의 요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이런 건데 이제 투시 원근법의 주요한 요소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시선,
그 다음에 소실점, 눈높이, 시야각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투시선을 보면 투시선이란 투시원근법에서 쓰이는 모든 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감에서 잡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안내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개체를 공간 안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투시선을 격자 형태로 그려서 공간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 선의 정확한 길이감을 인지하기 위해서 눈금자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3차원 공간을 인지해서 투시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공간을 표현하는 것만큼 세 가지 종류 X, Y, Z축을 이용해서 평행선, 각각의 평행하는 투시선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소실점은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이렇게 쭉 기찻길이 있고 저 끝에 수평선이 보이죠? 여기 기찻길이 끝나는 지점, 이것을 이제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시선과 투시선이 만나서 생긴 하나의 점을 말하는 건데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실제로는 영원히 만나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시점에 따라서 평행한 두 직선은 거리감을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한 점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점이 소실점이고 다시 말해서 지평선에서 시야의 한계 때문에 바라보는 위치가 중요하게 되고요. 지평선에서 점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실점에 모두 보이는 직선들은 평행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것을 투시도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평행에서 모든 직선끼리는 동일한 소실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실점은 투시원근법을 표현하고 있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눈높이를 줄 것인가 이 수평선을 주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끝나는 지점이 점으로 모이는 지점은 소실점이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눈높이도 중요하죠. 눈높이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 눈의 높이를 말하는데 누워있을 때, 서있을 때, 뛰어오를 때 이런 눈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사진 이미지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지면 끝에 수평선, 그 다음에 지평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다른 언어로는 지평선, 수평선, 눈높이, 시점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모두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요. 이 시점이 어딨냐, 이것은 눈높이가 어딨냐라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를 가장 먼저 설정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이 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것인지 앵글감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효과적인 공간의 설정이 좋은데 아래에서 위로 보면 로우 앵글, 위에서 아래로 보면 하이 앵글이 되겠죠. 이 눈높이에 따라서 화면의 모습이 바뀌는데 이것은 독자에게 전달할 때 감정도 달리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야각이란 무엇이냐? 눈을 카메라로 봤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각이라고도 하고요. 보는 위치인 시점에서 보여지는 화면에서 어디까지 표현하게 될 것인지 화면 비율 배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 눈은 앞쪽에 있고요. 각각 한쪽의 눈은 시야각은 60에서 90도래요. 그래서 양쪽 눈을 합해서 두 눈으로 보이는 풍경은 120에서 180도 정도 시야로 보이는 것이 원리인데 한쪽 눈만 보다가 양쪽 눈을 보게 되면 시야감이 탁 트이고 개방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에서는 보이는 익숙한 시야각에 맞춘 그림 그리고 시야가 60에서 90도로 설정해서 그림이 더욱 자연스러운 느낌의 화면이 되고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안 렌즈를 보는 것과 같이 광각을 포함한 다른 시야각을 이용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어안 렌즈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VR 같은 화면을 보면 이런 화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색다른 연출을 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야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 방향의 60도, 바깥 방향의 90도, 눈썹 방향의 60도, 그리고 아래 방향의 60도입니다. 그래서 양안 두 개의 눈을 합친 시야각은 수평이 180도, 수직이 120도 정도 되고요. 눈은 광각 카메라라고 볼 수 있고요. 왜곡 없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각은 3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해상도로 정적인 물체 파악에 쓰이고 주변부는 왜곡이 심해서 저해상도로 주로 동적인 물체 감지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왜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에서 이 뒤로 넘어가는 옆에 있을 때 요 부분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30도, 60도까지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의 시야각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보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 공간 왜곡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눈알이 여기 있죠. 눈알이 여기 있습니다. 눈알이 있으면 이렇게 바라보는 쪽을 봤을 때 원근법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평행선인데 연장선을 그으면 소실점으로 모이는 공간 외곽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소실점의 수가 평행선들이 몇 그룹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요. 고로 소실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이게 소실점의 수가 제한이 없죠.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물체는 원사각형, 공기둥, 상자 형태이기 때문에 각 물체에 따라서 평행선 쌍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실점의 수도 정해져 있는 거죠. 공간 왜곡이 일어나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소실점이 생기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일정하고요. 반면에 다른 영역은 거리가 멀면 비례해서 점점 멀어집니다. 시야각은 60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각 60도 안에서 우리는 영역을 나눠야 되고요. 고로 상대적으로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들고 소실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야는 정면인 물체들은 모두 시야 중앙의 소실점이 돼버리고요. 모서리 중심의 대칭으로 보는 입방체, 이거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이거의 두 개의 소실점의 경우도 항상 45도 시야각의 소실점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지점 두 개를 놓고 중심 대칭으로 이렇게 보면요. 입방체의 3소실점의 경우도 항상 55도 시야각의 소실점 3개가 생깁니다. 결국은 60도 내에서 우리가 시야각을 본다. 이 안에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소실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두 개를 만들 것이냐, 세 개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중심 대칭 어떻게 놓을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눈알이 있고요. 45도 시야각을 이렇게 주죠. 이건 상측면입니다. 여기에서 45도 모서리를 이렇게 배치하고 정면을 배치했을 때 이렇게 쭉 대칭으로 가죠. 대칭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평행선들이 향하는 각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대칭이 깨지면 어느 한 소실점이 강하고 나머지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의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이라인을 수평선, 그 지평선에 일치시켜서 그리고 합니다. 아이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레벨 수준의 이제 선으로 보면 되겠죠. 아이라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끔 관찰자의 머리가 기울일 수도 있고 약간 하늘이나 땅을 쳐다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아이라인과 수평선, 지평선이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해상, 지상 물체는 지구 표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실점들이 수평선과 지평선으로 모이게 됩니다. 허공을 나는 물체는 소실점의 위치가 그 물체의 방향과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림자의 경우에는 지표에 있지만 지평선에 모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태양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실점은 지평선 그리고 아이라인 이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은 아이라인은 수평선과 지평선을 평행되도록 하고 눈높이만 달리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도 일치시키면 우리가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물체가 멀어질수록 색의 명도나 채도를 낮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따뜻한 색상은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차가운 색상은 멀리 있는 느낌을 주고 이런 느낌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실점은 반드시 눈높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지키면 그림이 자연스러워지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소실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나오는 소실점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림 그렸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투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 다시 한번 위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제 밑에서 위로 보는 앙시 투시, 그런 중심으로 보는 그 아이레벨 수준의 중심 투시, 그리고 조감 투시,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주검 투시 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소실점의 위치에 따라서 투시가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실점의 수는 1점과 2점과 3점 투시가 있고 이것은 카메라가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만화는 좀 더 왜곡된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극대화된 형태의 그런 만화 형식의 그런 투시를 쓰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근법을 이해하고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알아보면요. 소실점을 한 개를 정해서 모든 것이 그곳에 모이도록 하는 거.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1점 투시. 그죠? 그리고 2점 투시는 소실점이 양쪽에 있는 게 2점 투시고 3점 투시는 소실점이 이렇게 세 군데로 찍힙니다. 그죠? 평행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평행을 그리게 되면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점 투시에는 높이의 왜곡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의 왜곡을 그리게 되면 입체적인 그림을 더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3점 투시를 이용해서 그 안에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레벨은 시점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 그래서 카메라에 어디에 위치를 뒀느냐, 이 눈의 높이이고요. 아이레벨과 지평선은 카메라의 방향을 지평선에 대해서 평행으로 했을 때 아이레벨은 지평선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이레벨 수준이 되는 거고 이 아이레벨을 올렸을 때 지평선의 위치도 올라가고요. 아이레벨을 낮췄을 때 지평선의 위치가 낮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투시도법에서 주의할 거는 소실점끼리 가까워지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소실점끼리 가까이 하게 되면 단조로운 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실점과 소실점 사이는 넓게 잡는 것이 원칙이죠. 가까이 잡으면 소실점이 나타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이레벨 위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점이나 2점 투시도법의 아이레벨 위치는 극단적으로 위로 하거나 아래로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요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이레벨을 너무 위에 주면은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1점 투시도법으로 그림과 같이 그릴 경우에는 상자를 내려다본 그림이 되는데 높이 왜곡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을 그릴 때는 소실점의 물체로부터 좀 더 멀리 표시해야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실점이 사물과 가까이 있을수록 투시의 형태가 변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어색해 보이고 작은 물체일수록 물체에게서 멀리 떨어진 화면박 어딘가 소실점이 있다고 연상해서 그리면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3점 투시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투시 안에다가 이제 물체를 넣은 거죠. 그래서 물체를 표현했는데 3점 투시로 물체를 표현했을 때는 이런 각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3점 투시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투시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투시에는 대기 원근법과 색채 원근법이 있는데요. 대기 원근법은 먼 경지는 연하게 그리고 가까울 때는 디테일하게 그리면 되고요. 이 색채 원근법은 색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도나 배색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데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색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색채 원근법이라고 하고 대기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스크롤로 세로 화면의 투시도법을 표현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화면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컷의 방향을 왼쪽에서 전환해 주기도 하고 원근법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반면에 만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원근법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등장인물을 아이레벨 수준으로 고정한 뒤에 한 명의 등장인물을 앞으로 놓거나 뒤로 놓거나 해서 배치하면 이게 굳이 투시도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원근법을 쓰지 않아도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고요. 캐릭터를 먼저 그리고 배경을 나중에 그리는 역투시도법도 있는 거죠.
캐릭터의 중요성을 먼저 따지고 그리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근과 표현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좋겠고요. 캐릭터가 주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배경이 들어가지 않고 캐릭터 상황에 따라서 배경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구도가 잘 안 맞을 경우에는 배경을 넣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넣는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투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게 원근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도 잡는 데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이 투시를 그대로 계속 적용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투시를 약간 써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투시를 다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다가 뭔가 붕괴되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